안녕하십니까. 실천단컴 마인드사의 경제 11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11번째 시간에서 무역과 환율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사실 여기서는요, 이거는 조금 했었어요, 예전에. 언제 했었냐면은 그 기회비용 갈 때 조금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회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고 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랑 같이 이제 무역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환율과 관련된 내용, 이제 그 정도 보시면은 이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범위, 뭐 그런 거, 그리고 기회비용에 따른 이제 무역 가능 그 범위, 그걸 찾는 내용을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에 관련된 내용은 정확하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환율과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무역인데, 무역 이론에는 크게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절대 우위 이론이었는데요. 절대 우위 같은 경우는 생산비나가 절대적으로 적게 들거나, 혹은 같은 생산 비용을 썼을 때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많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거나, 혹은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많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우위 같은 경우는 생산비를 비교해 봤을 때 절대적으로 적어요. 절대적으로 적어요. 혹은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높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절대 우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절대 우위 이론에 따르면은 무역이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어디랑 선진국이랑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이랑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런 나라들은 거래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냐? 이 비교 우위 이론에 의하면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 우위 같은 경우는 생산비가 절대적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게 들거나요,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 절대 우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생산비나 생산량 그대로를 절대적인 생산량과 생산비를 말하는 거고요. 비교 우위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생산량이나 생산비보다는 기회비용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비교 우위 같은 경우는 뭐가 적은 곳에서 무엇을 특화한다? 기회비용이 적은 곳에서 기회비용이 적은 물품을 특화 생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환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와 관련된 거는요, 조금 그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와 관련된 내용들은요, 이제 생산 가능 곡선과 비교 우위 이걸 보면서 이제 그래프를 조금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좀 좋아서요. 제 교재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8이고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A국이라고 했고요. 요거를 B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딱 봤을 때 의류를 여기다, 이쪽이 의류였죠. 이쪽이 의류고 이쪽이 기계였어요, 기계. 그래서 의류하고 기계 둘 다 의류를 생산하는 것도 A국이 10개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8개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A국이 의류를 더 많이 생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어때요? 기계 같은 경우도 A국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우위 이론과 관련해서는 여기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왜? A국이 뭐든 다 뛰어나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굳이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하면은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 우위 이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회비용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더 낮은 쪽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볼게요.
A국 같은 경우는 의류를 10개 생산할 때 10개 생산할 때 기계를 10개 포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몇이에요? 1이었죠. 그렇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죠? 기회비용과 관련된 내용 할 때 이거 했었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는 거를 이제 권합니다. 권장해 드려요. 어쨌든 볼게요. 그래서 1이 되죠. 그렇죠? 기계를 특화 생산했을 때 A국이 기계를 10개 생산할 때 의류를 10개 포기하니까 기계를 생산할 때도 A국은 기회비용이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B국 입장에서 볼게요. B국 같은 경우는 의류를 8개 생산할 때요. 그렇죠? 8개 생산할 때 기계를 5개 포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8분의 5의 기회비용이 나타나게 되고요. 기계를 생산할 때는 5개를 기계 생산했을 때 의류 8개 포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5분의 8의 기회비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 같은 경우는 기회비용이 B국이 더 높죠. 그렇죠? 그래서 기계 같은 경우는 A국이 생산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의류 같은 경우는 봐봐요. 의류 같은 경우는 오히려 A국보다 B국이 기회비용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기회비용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B국이 생산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어디에 특화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낮은 쪽에 특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국은 어디에 특화하고 기계에 특화를 하게 되고요. B국은 의류에 특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럼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무역은 일단은 A국은요. 그렇죠? A국은 어디에 특화한다 그랬어요? 네. 기계에 특화한다 그랬어요. 기계에 특화해서 하나를 줍니다. 그렇죠? 기계를 하나 줬어요. 기계를 하나 주고 나서 이걸 받아야 되죠. 그렇죠? 의류를 받아야 되는데 몇 개 이상은 최소 받아야 되냐? 기회비용보다 많이 받아야죠. 그렇죠? 기계를 하나 생산했을 때 1의 기회비용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의류 1개의 기회비용이 들었다고요. 그럼 기계 1개를 주면은 최소한 내가 포기한 것보다 많이 받아야 교환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적게 받으면은 차라리 기계 하나 덜 생산하고 의류를 생산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에 특화했을 때 의류를 쳤을 때 의류를 몇 개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1개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1개 이상은 받아야 돼요. 1개 이상. 그럼 B국 입장에서 볼게요. B국은 어디에 특화해요? 네, 의류에 특화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의류에 특화를 하게 되고 의류를 하나 줬을 때 기계를 몇 개 이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계를 8분의 5개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의류 하나 생산했을 때 포기한 게 기회비용 8분의 5개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를 8분의 5개 이상 받으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면은 거래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A국이 기계를 특화해서 교환하려고 1개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1개를 준 거예요. 1개를 줬는데 B국 입장에서는 의류를 줄 때 기회비용 이상은 줄 수가 없죠. 5분의 8개 이상을 줘버리면요. 차라리 의류 1개 포기하고 기계 만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B국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5분의 8개보다 더 많이 의류를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기계 1개를 생산할 때 포기했던 의류 그 이상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국은 1개 이상을 받지만 B국이 줄 수 있는 5분의 8개 이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디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딱 좋고요. 이해를 잘 못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기회비용이 어디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건 보시면 되냐면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기회비용 사이입니다.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돼요. 기계의 교환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1과 5분의 8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기계와 의류에서.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B국 같은 경우 볼게요. 의류에 특화를 했어요. 그죠? 의류에 특화를 하고 나서 이제 줬는데 8분의 5개 이상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A국 입장에서는 몇 개 이상은 줄 수 없냐면은 1개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1개 이상. 1개 이상을 줘버리면은 기계 1개 이상 1.5개를 주고 이제 그 의류 1개를 받게 되면은 손해라는 거죠. 손해라는 거예요. 왜? 하나 포기하고 의류 생산하는 게 나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어디까지만 줄 수 있다? 기회비용인 1까지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계는 요 사이에서, 그죠? 그리고 의류는 이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헷갈리신다라고 한다면은 기회비용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회비용 때 했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정말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기회비용 쪽을 보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질문 남기시면은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었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무역에 따른 이득과 손실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것이 이제 생산이고요. 네, 생산 그리고 수요죠. 그쵸? 공급과 수요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외부랑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수입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수입품 가격이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요거를 조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있어요. 수입. 그래서 이게 수입품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수입품 가격이 요 라인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요 선에서 거래와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렇죠? 요 선에서 거래와 가격이 결정돼. 여기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가격에서 원래 공급자들은 원래 여기까지 생산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있었는데 여기로 바뀌게 된 거죠. 그렇죠? 요 라인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생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래서 요 안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국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자들은 가격이 싸졌으니까 더 많은 수요를 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수요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수요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수요품들을 어디에서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수입 제품 양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국내 생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잉여는 생산자 잉여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렇죠? 원래 요 정도까지 됐던 생산자 잉여가 수입이 시작되면서 이제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소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소비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수입품으로 여기까지 소비하게 되니까 이 정도의 잉여를 가지게 되고요. 기존보다 굉장히 크게 잉여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사회적 소생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회적인 잉여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회적 잉여는 원래 여기였죠. 그렇죠? 원래 여기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회적 잉여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다가 요게 추가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잉여의 추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이것도 예전에 한번 비슷한 걸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반대입니다. 이건 반대로 왜 해외 가격이 더 높은 거예요. 해외 가격이 더 높아요. 그러면은 수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외국의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 값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여기에서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디까지만 수요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 우리나라에서 이 값에 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비싼 값에 해외에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까지만 거래가 된다? 여기까지만 거래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국내 거래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타나는 초과 공급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해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수출이 되겠죠. 그렇죠?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잉여적으로 봤을 때 원래 생산자잉여는 여기까지였죠. 원래 여기였어요. 요만큼이었는데 어디로까지 늘어난 거예요? 이 위에까지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렇죠? 이 위에까지 늘어나서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소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잉여가 요만큼이었죠. 그렇죠? 요만큼이었는데 어디로 줄어든 거예요? 네. 요만큼으로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줄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했는데 그럼 사회적인 잉여는 어떻게 되죠? 사회적인 잉여는 요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론상 무역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됐든 이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론과 다른 경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론상은 무역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득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요 라인이 뭘 의미하는가? 그렇죠? 아까 여기서 초과 수요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수입을 얘기한다 그랬고 여기 초과 공급은 수출을 의미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균형 가격이 어디에서 어디로 변하는 거? 여기에서 여기로 변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거래량 변화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면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그 쉽게 하실 수 있을 건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었냐면요. 우리나라가 수입을 할 때요. 수입을 할 때 수입품을 그냥 막 수입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수입품에다가 뭐를 부과하는 거야?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키워줘야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그 국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수입품이랑 우리나라랑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입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입을 계속 하다 보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우리나라가 이 사업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입을 하게 되니까 가격이 어디서 형성된다? 네, 일단 낮게 형성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이거를 보호해줘야겠다. 이 사업을 보호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거래 가격을 어디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만큼 뭐를 부과한다는 거죠?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거래는 수입을 했을 때 거래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래 수입 전에 거래량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수입 전에 수입하고 있을 때 거래량. 그런데 여기다 관세를 부과하는 순간에 거래량이 어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여기로 바뀌게 되면서 여기 원래 소비자 잉여는 어디였어요? 요만큼이었죠. 그렇죠? 요만큼이었는데 어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소비자 잉여가 된다. 그렇죠? 소비자 잉여가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요 빈 공간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는 뭐예요? 소비자 잉여의 손실분이죠. 손실분. 그리고 나서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생산자 잉여는 원래 여기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였어요. 그렇죠?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였어요. 이걸 파란색으로 쓸 걸 그랬네요.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보기 좋게. 요만큼이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되겠고요. 생산자 잉여는 원래 여기였어요. 그렇죠? 여기였는데 얼마만큼 늘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가격을 여기에서 형성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형성시켜 줬으니까 원래 여기까지만 생산하던 게 요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잉여도 요만큼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산자가 확실하게 잉여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비해서 조금 이제 산업에 대해서 좀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거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제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렇죠? 관세를 부과하면은 수입은 얼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만큼 수입이 일어나죠. 그렇죠? 여기만큼 수입이 일어나요.
여기만큼 수입이에요. 그렇죠? 수입인데 관세를 요만큼 부과했다 그랬잖아. 이 가격만큼 부과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입량과 관세 가격. 그렇죠? 이걸 곱하는 요 면적 있죠? 요 면적은 그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요 면적은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관세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관세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 이 부분 있죠, 그렇죠? 이 부분과 이 부분. 이거는 그러면 정부가 가져갔으니까 사회적으로는 잉여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정부가 가져가도 사회적 잉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가져갔으니까 여기는 사회적 잉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제가 여기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가져가지도 않고요. 정부가 가져가지도 않고 생산자가 가져가지도 않고 소비자가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손실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입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입량은 많이 줄게 되죠. 그렇죠? 수입량은 여기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한 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한 번 시험에 나왔었고 굉장히 최근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나서 이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 문제 풀이 때도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보시면서 한 번 더 연습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환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환율과 관련해서 많이들 설명하시는데 되게 뭐 1시간씩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듭니다.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필요한 것만 환율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만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환율은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바꿀 때 얼마로 바꿀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은 이쪽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요.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고요. 하락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승과 하락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걸 조금 알아볼게요. 그래서 원래 환율이 원래 1달러에 원래 가격이 1달러에 얼마? 뭐 1,000원이었다. 1,000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달러를 살 때 얼마를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0원을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500원이 상승해서 1,500원이 됐다고 할게요. 1,500원이 되면은 1달러를 살 때 1,500원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원래는 1달러를 살 때 1,000원만 주면 됐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1,500원을 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비싸졌다는 얘기죠. 그쵸?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환율의 상승은 원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원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럼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 여기 만약 500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원래 1달러를 1,000원 줘야 되는데 이제 500원만 주면 사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싸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요. 환율이 떨어지면은 원화 가치는 상승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환율이 변동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저는 떨어졌을 때 한번 볼게요. 환율이요. 원래 1,000원이었다가 1,000원이었다가 몇으로 떨어진 거예요? 500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수입하고 수출로 볼게요. 수입은 어때요? 수입 입장에서 어떻죠? 원래 1달러짜리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요. 항상 1달러짜리 물건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달러짜리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원래 1,000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500원만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1,000원 가지고 원래 1,000원 가지고 한 개만 살 거를 1,000원 가지고 두 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입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수입은 많아지죠. 당연히 많아지는 겁니다. 수입은 증가 혹은 수입업자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반면에 수출 같은 경우 어떻죠? 수출은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1달러 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살 수 있었는데 그 지금은 그 1달러 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을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가격 부담이 된다는 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출은 어때요? 수출은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고요.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다는 거예요? 네.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여행 볼게요. 해외여행을 가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해외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경우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어느 쪽은 유리하고 어느 쪽은 불리하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해외로 갈 때는요. 원래 그 1달러를 쓰려고 했을 때 1달러를 그 외국 가서 쓰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엔 1,000원 줘야 되는데 지금 500원 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싸게 갈 수 있네요. 그죠? 원래 1달러 쓸 거 2달러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해외로 갈 때는 유리합니다.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는 비싼 값에 우리나라 여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또 볼게요. 해외 여행 말고요. 유학에 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 아들이 유학에 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송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송금을 해줄 때 달러로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달러로 송금할 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송금하는 거니까. 유리하죠. 외국에다가 돈을 주는 건데 옛날에는 그 1달러를 1,000원 주고 이제 1달러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500원 주고 1달러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물가. 국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 물가. 이거 수입 그 환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요. 그 싼 값에 달러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해외에서 들여가는 물건의 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 물가는 하락합니다. 국내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돈을 빌렸을 때요. 외환을 상환합니다. 우리나라가 돈을 빌렸는데 이거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갚아야죠. 그렇죠? 갚아야 되는데 그 갚을 때 그거를 상환이라고 부르잖아요. 외국에서 빌린 것을 상환한다. 그래서 외환을 상환하는데 이 상환할 때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원래는 1,000원 주고 갚아야 되는데 지금 500원 주면 갚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담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환율이 떨어졌을 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안 적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로만 할 거란 얘기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반대죠. 다 반대로 가면 돼요. 하나만 외우시고요. 외우시는 거는 그래서 하나만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다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떨어졌을 때 수입이 증가하는데 올라가게 되면 수입이 감소하고요. 수출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해외여행에서 우리나라가 해외로 가는 게 불리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오는 게 유리해지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국내 물가는 하락하고요. 그러니까 상승하고 외환 상환 부담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을 때 이야기는 요거에 딱 반대로 하시면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조금 자세하게 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이죠. 그렇죠?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하나만 더 할게요. 환율이 이게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되는데 엔화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엔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일본과 좀 관계가 많이 있으니까 일본을 봐서 엔달러 환율입니다.
N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하락을 했어요. 이럴 때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 볼게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수출과 수입을 보겠습니다. 네. 수출과 수입에서 수출은 유리해요, 불리해요?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수출은 불리하죠. 불리하고요. 그렇죠? 수입은 유리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엔화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엔화로 달러를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 물건을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은 유리하고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수출은 굉장히 불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수출이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물건이 비싸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이 싸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품들이 유행하게 된다는 거죠. 더 잘 팔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유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N달러 환율이 올라서 엔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어때요? 우리나라 수출은 불리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라별로 이런 차이도 조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이거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좀 보겠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개념 확인 문제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다음 표는 일본의 엔화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할 때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표가 나와 있죠. 그렇죠? 표가 나와 있어요. 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원 이렇게 되어 있고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원엔은요 100, 그리고 100, 110, 그리고 1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1600, 여기 1500, 그리고 1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봤을 때 원하고 N하고 봤을 때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죠. 그렇죠? 왜?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환율이 올라갔을 때 원하고 N 중에서 어느 쪽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엔화 쪽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1 환율은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문제 보시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엔화로 표시된 외채의 상환을 미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이게 계속 지속된다고 했어요.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15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15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117, 118, 119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하면은 115원에 1엔을 115원에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뒤에는 117원, 118원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빨리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미루게 되면은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결혼기념 일본 여행을 앞당겨서 다녀온다. 이거는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원래 지금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지금 엔화가 점점 오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면은 1엔짜리 여행을 115원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런 1엔짜리 여행을 118, 119원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갔다 오는 게 미루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3번 미국에서 수입한 부품의 대금 결제를 서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달러화는 점점 싸지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1,400원보다 더 싸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1,300원, 1,2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굳이 1,400원에 갚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떨어지면은
갚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조건이 있잖아요. 이 추세가 지속된다. 그죠? 그거를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서두르면 안 돼. 그 대형기업에 서두르는 게 아니라 미뤄야 됩니다. 미뤄야 되는 거고요. 소지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것을 늦춘다. 이거 늦추면 안 되죠. 그죠? 지금 바꾸면 1,400원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바꾸면 1,300원, 1,200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루지 말고 지금 빨리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환율의 변동 추이를 주고요. 그 추이에 따라서 이제 어느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연습해 주시면요, 충분히 실제 시험에서는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정말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12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